물론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최대의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도 간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실 통상 외교도 외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나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또 외국과의 문제라, 그렇죠? 협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단히 밀행기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려 치면 당신 때문에 협상에 손해봤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해버리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상황들이라 전혀 사실 관료들이나 행정부 전행에 대해 소통대가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정태인 선생님 같은 분이 전문가가 계셔서 그나마 이 정도 정보나 자료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제 경제나 통상에 대한 정책이보다는 정태인 선생님이 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인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백선의 일관 이야기를 편하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1620년에 마침 추수감사절이라 그걸 예로 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1620년 12월 달에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도착했죠. 원래 백두명이 출발했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는 그 53년 살아남은 나라에 배를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배를 돌려보내니까 나중에 그리고 이제 백두명에서 54년 남아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쭉 개척을 해 나가요. 그해 가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 되는 거죠. 11월이 돼서 내지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려는데, 그때 이분들이 뜻밖의 인디언들하고 같이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근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내는 건 그때 이미 미국에 건너가서 영어를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놀러왔던 서머셋이라는 그 인디언은, 영어 이름에 가까운 이름을 가진 인디언은 이 사람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인디언 두 사람이어서 그의 추수감사들을 어떠한 작품도 없이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감사들을 보내요. 어쩌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우리 헌법체계나 법체계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미국이 맨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런 관점에서 종교 위험성, 정치 위험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맨 처음에 감리교단을 만든 사람은 종교 권리 원칙을 극단적으로 도입하자고 합니다. 제퍼슨은 정반대로요. 제퍼슨은 종교 권리 원칙을 도입하자고 해서 제퍼슨은 뜻밖의 종교가 정치에 극단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정치가 오염이 돼서 정치 자체로 순결성을 잃는다. 그래서 종교 분리, 종교 지배로부터 정치를 막기 위해서 종교 분리를 하자고 해요. 근데 뜻밖의 그 펜이라는 사람은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우리가 겪지 않느냐, 부대륙에서. 그래서 그 정치의 간섭과 방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종교 분리를 적용해달라 이러면서 헌법전에다가 반드시 그걸 넣어달라고 논쟁을 벌여요. 근데 사실 그 논쟁은 정리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표현의 자유로 가면서 수정헌법 1조에 비로소 들어가요. 엊그제 월스트리트, 아쿠파이 월스트리트를 쫓아내 버립니다. 클린턴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주의 정치학자 로버트 라이스가 오늘 극단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민주주의냐? 왜 쫓아내요? 표현의 자유 제1조에 따라서 시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을 취급하고 나라가 다 쫓아내고 그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맨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만 줍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천부 기본권이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닌 것처럼 기본권을 적용하는 순간 기본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소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소유, 이게 미국 헌법은 최고 원리가 되고 미국 역사는 그렇게 발전돼 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면 결국은 충돌하겠죠. 자, 미국은 총기 소유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가 당연한 겁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총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회를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이제 계약 원리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사람들이라 그 언약 원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약속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잘못하는 거고, 네가 하기 싫은데 나는 안 시키고, 2,500년 전에 황금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 약속 법리를 일반 계약 법리로 승화시키고 이 계약만으로 온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렇게 쭉 가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같자 대한민국 같으면 헌법제 109조가 119조가 있어가지고 경제 위기나 그 다음에 경제국 민주화를 위해서나 형평을 위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규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미국 헌법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거대한 논쟁이 묻습니다. 공화당 부시 행정부고 공화당 폴슨 재무부 장관이 월스트리트 출신. 그렇죠? 그 다음에 버냉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제금융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500억 불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 공화당원들은 반대합니다. 왜? 그건 미국 헌법 정신을 어긋나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고 진위와 자유가 있으면 퇴출 자유가 있는 거죠. 잘못했으면 뒤집어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국가가 나서 개입하냐 이거죠. 근데 미국은 그때 정반대로 자기들이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닥쳤을 때는 전체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퇴출시키고 외국 자본한테 사들이게 만들고 고금리 정책을 펴고 통폐합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대만 불사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미국 자동차 상사에 돈을 쏟아부어줘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한테 돈 쏟아부어줘요.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은행을 통해서 돈을 쏟아부어줘요. 그때 미국 공화당 출신들은 어떤 비판을 하냐? 자,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이래요.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왜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냐? 자, 이 헌법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 저는 치명적인 실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연금 잘못한 거, 그쵸? 연금 설계 잘못해가지고 65세 이상으로 늘려버리고 60%를 40% 낮춰드리는 치명적인 실책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은 오늘 해서 우리가 나눠보면 돼요. 연금을 꼭 저축해가지고 거기서 이자 돈으로 떼먹는 나라는 다섯 나라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달에 우리가 내서 그 돈으로 노인들 나눠주면 돼요. 대부분 100몇십 개 국가를 다 그렇게 운영해요. 그러면 남는 돈에서만 연금을 나눠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여정부 생각이에요. 이건 복잡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외교안보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실책을 합니다. 하나는 FTA고 하나는 전략적 위헌성이에요. 두 건 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관계부 합의 자주파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두 건 다. 미국의 협상 기밀을 넘겨줬다고 반대하니까. 반대가 도리어 미국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거의 바보 같은 거죠. 거의. 자, 다음에 FTA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양반들이 했느냐 뜻밖의 김현정이가 청와대 브리핑 제의에서 잘 말했잖아요. 이제 일본식 경제 모델을 넘어서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그 유일한 선진화 논리입니다. 미국식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져오는 게 선진 통상국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국가 모델보다는 미국식 국가 모델이 더 유리하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미국식 국가 모델은 제가 약 10분간에 요약한 그게 미국식 국가 모델이에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 개인의 절대적 자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는 국가의 규제나 개입이나 공공정책으로 유지되기보다는 계약만으로 유지되는 사회. 그 이상의 범죄는 철저히 회의적인 입각에서 국가도 싫다. 종교도 간섭하지 말라. 정치 권력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종교 권력도 나를 간섭하지 말아요.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미국 역사의 영혼입니다. 이게. 근데 그 모델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생각도 그러했고 당시 통상협정을 주도했던 김일성 생각도 그러했고 그럼 그 모델은 우리한테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자,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헌법
35조 2항에는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택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있어요. 국가 의무라니까요. 국가가 집을 잘 지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여러분들한테 집을 줘야 돼요. 집 안 주잖아요. 지금. 국가가 자기 일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문제를 삼아야 돼요. 정책 전환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 전제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의무가 인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2,500만이 몰려있어요. 아산 인구가. 황해 수도권 주택지역 개발 정책 중요하죠. 그걸 해줘야죠. 하라고 87년에 못 박아놨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미 FTA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ISD라는 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인구는 많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이제 주택업자들이 들어오겠죠. 미국 주택시장은 죽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무궁무진한 주택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자, ISD 조항에 이런 재밌는 조항이 나옵니다. 자, 원칙적으로 주택정책은 과연 국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규제해도 되느냐, 조정해도 되느냐.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지난 정부 시절의 대선 때 야권에서 싱가포르처럼 주택개발청을 만들어서 국가가 싱가포르는 91%가 임대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주택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이를테면 SH공사가 이제 더 이상 분양주택 짓지 말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동네방네 재개발하지 말고 소규모, 그렇죠? 공동으로 욕실과 부엌을 사용하는 그런 공동주택을 지어서 각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와서 냉장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주택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벌써 몇백만 가구가 되니까요. 그렇죠? 3인 가구 다음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니까. 그렇게 인구 변화 흐름에 따라 주택개발 정책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니라 주거생활 정도가 아니라 쾌적한 주거생활이에요. 그걸 수준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국가 의무를 높이 부여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한미 FTA는 자,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하여 보완되고 적용되는 당사자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 수행이 아니다. 느낌이 오시죠? 대한민국 헌법은 주택개발정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여기까지야 이랬어요. 뭐라고?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그럼 국가의 의무를 국가가 국민한테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줄여버린 겁니까?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을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이 정도까지는 대한민국 공공정책의 예외가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소 기준이 있는데 최소 대응 원칙이 어긋나면 이를 소송 걸려 이 말이에요. 그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한미 FTA가 헌법 정해놓은 우리가 87년 체제에서 정해놓은 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이 정도로 줄여버렸는데 우리가 삼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좀 생각해봐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가면 그 다음 서울시가 혹은 재개발 정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소형 임대평수를 늘려라고 적용을 해나가면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 그렇죠? 민간 분양을 통해서 차익을 늘리고 내가 분담금을 덜 내고자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처럼 외국에서는 부동산 회사들, 집 짓는 회사들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30대 재벌이라면 전부 다 아파트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도 전부 다 쫙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본인인가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 되겠습니까? 이 조항을 반기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미 FTA 본질이 국가 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99% 시민과 99% 시민의 권리 장점과 1%를 위한 권리 장점인 한미 FTA, 1%를 살아가는 투자자 집단, 이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반미로 몰아간다 한다거나, 이건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제가 한미 FTA 반대하니까 너 강경감이 자극하구나 이거, 제가 전략중이었으면 반대하니까 너 강경감이 자극하구나 이거, 그 다음에 우리 한미 FTA 또 문제점 들고 일어나니까 왜 한 EU FTA는 반대 안 하더니 한미 FTA는 반대, 이제 또 반미주의자를 모였구나, 홍콩의 사람들 또 하구나, 늘 그 시기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시 미국 사람도 맨 처음에 메이 플라워를 하고 미국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의 추수가 한가질 때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의 하나님이 주신 공물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차근차근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요, 제가 늘 분노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그런 홍보 디플로마틱 그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 거기에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쭉 써놓은 곡이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정태민 선생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요, 잠깐만 이제 다시 빗나가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도 맨 처음에 협상할 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했을 때 중요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목표가. 우리가 가장 잘난 분야는 뭐예요? 2차 산업과 사람 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인구도 우리의 5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호주가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대단한 겁니다. 미국이 한 15 정도 돼요. 연간 우리 GDP가 한 6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가. 미국이 한 1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중국이 한 7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6 정도 되고 우리가 2.1 정도 돼요. 근데 인구 5천만을 가지고 그 정도를 만들어내는 나라, 우리가 2.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그럼 5일 20하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구 5천만이 넘는 상태에서 2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우리 비록 우리가 다섯 나라가 20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더구나 국방비로 연간 23% GDP에 그걸 쏟아붓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남아도니까 4대강에다가 연간 30조를 쏟아부어도 그런 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에 생각해보면요. 근데 이렇게 큰 시장을 지금까지 미국이 나프타도 했고 여러 나라랑 뭐 TPP도 해보려고 그러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큰 자기들 딴에는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 미국이 FTA를 시작한 이래 최고 성과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극찬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제 영토 넓다고 좋아했죠. 근데 거기는 정반대로 그 30년대 가장 최고의 경제 협정이다. 이건 명백히 오바마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던 루퍼트 머독의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오바마를 극찬하고 나왔어요. 그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도 뭔가 얻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리드했던 분들의 생각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고, 통상의 관점에서, 경제의 관점에서 좁은 시야에서 한미 FTA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자, 뭔가 얻어내자 이거든. 뭘 얻어낼 생각을 했느냐? 저는 사람을 보내자. 그러나 우리 전문직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은 층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학력을 따지면 우리가 세계 1위일 겁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 수요는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내에서 일자를 못 만드니까 내보내야죠. 근데 미국이 옛날처럼
옛날에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메일 잘 받아줬는데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호주나 파나마나 이런 데가 다 하면서 받아냈어요. 전문직 비자 그것들을. 그러니까 전문직이 가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아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부가 철저히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적 협상 초기에 미국은 원래 협상에 대한 권한이 의회입니다. 의회. 미국은 행정국가 아니에요. 의회 거예요. 우리는 외교 통상국가잖아요. 의회가 일시적으로 2년 단위로 잠시 위임을 해요. 2년 위임을. 이번에 네가 해. 2년 위임해 준 거예요. 근데 2년 지나고 마지막 1년이 남았을 때 우리 정부가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우리도 빨리 저거 뛰어들어가서 미 행정부랑 합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미 의회로 권한이 회복되기 전에 그때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표대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법 체계에 맞춰서 미국 법 시간표에 맞춰서 협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 4월까지 2007년 6월 말까지 그 권한을 의회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달 전까지 끝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협상을.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2007년 3월 31일까지 끝내가지고 4월 2일날 끝낸 거예요. 마지막 서로 통화하고. 그럼 우리 협상 언제 시작했느냐? 2006년 1월달에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하면서 힌트를 주고 갑작스럽게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미루다가 제대로 된 공청 절차도 없이 2006년 6월달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협상은 불과 10개월 했습니다. 그 전에 미국 사람들 우리를 못 믿으니까 내게 먼저 내라 이랬죠. 선결 과대로. 먼저 네 가지 문제를 풀어줘. 쇠고기, 자동차, 약간 적정화 방안, 스크린 커터. 이들이 진심을 보여주면 그때 비로소 나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그렇죠? 자동차, 제약, 스크린 커터라는 원료, 쇠고기, 농업. 이 네 가지를 먼저 받아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속해놓고 쇠고기 문제를 제대로 안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 대통령이 온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당신을 만나게 되겠던 거죠.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솔직히. 전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협상을 끝낸 2007년 4월에 미 대통령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합니다. 마지막 쟁점을 파기하기 위해서. 그때 세계의 문제를 가깝게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은유를 보여준 거죠. 근데 해결 안 보이지 게임했던 거죠. 그런 불만은 솔직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어디서 시작됐냐 문제는? 4대 성경 과제에서 시작된 거죠. 고객적인 협상 조건을 받아들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일본이 문제는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정태인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파토야마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토야마 할아버지가 사실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사람의 책을 맨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집안의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새로 민주당 정부에 들어서서 관료 독재를 억누르고 관료를 잡지 못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차관제도 없애버렸잖아요. 당시 미국에서 일본 민주당이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본식 관료들이 깨느냐 마느냐 이렇게 평을 했어요. 타임이나 뉴스이크나 전부 다 분석하는 기사들. 결과적으로 지금 진 눌려있죠 다시.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있죠. 반대로. 마스이시다 정기영숙 출신의 로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는 일본 뻔하잖아요. 근데 파토야마는 한국과 중국과 손을 잡고 가장 낮은 수준의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걸 자기 정치적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려고 했죠. 근데 안 돼버렸죠. 당장에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싸운 거죠.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 안 했고요. 바깥에서 비난을 해요. 국제대회에서 일본을 만나면 30분을 안 만나줘요. 왕따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이 2년 동안. 미국 민주당 정권. 그런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발생해버렸어요. 일본이 괴로운 거죠.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 신문들이 한국이 FTA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선발 효과를 한국한테 뺏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달려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건. 상황 변한 건 맞아요. 그 사이 일본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에서 3등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작년 2, 4분기부터 중국한테 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요. 중국이 무인우주선,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정도까지 돼버려요. 달 탐사 계획까지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공격이 무섭게로 커요. 한국 모함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때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존의 질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일본으로서는 명백한 호재죠. 자, 근데 한국은 두 가지 점에서 외교적으로 엄청난 착시 현상을 불러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 미군에게 전략적 위헌성을 박기문 장관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2006년 초에. 여러분, 아파치 헬기가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야 됩니까? 한국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15 이런 전투기로 전투를 하는 나라가 못해요. 워낙 나라가 작으니까요. 위에서 휙 달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금방 독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버려요. 속도 내버리면 또 다음 공이에요. 그럼 한국에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파치 헬기 같은 그런 헬기가 필요해요. 그거 지금 다 어디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아프간으로 다 뺐어요. 그럼 명백히 미군 철수잖아요. 근데 이거 미군 철수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군 입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구나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패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 계약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군이 나간다 하면 불편해하는 나라예요. 괴로워하는 나라예요. 더 영국 주둔해주길 바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28,500명 유지된다고 믿고 있어요. 전략적 위헌성이. 전략적 위헌성이 입출을 자유입니다. 물자와 공동사용이에요. 2단계는 뭘로 가겠습니까? 나갈 때 함께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사용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준을 맞춰야죠. 훈련을 같이 해야 되겠죠. 무기체계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11조 무기 도입 계약 거기다 힌트를 두고 온 거 아닙니까? 김종대가 썼듯이 이번 예산에 11조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국방구입 예산으로. 그 선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실질적인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한미 동맹 문제니까 저는 사실상 위헌 조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대한민국 주한미군의 입출의 자리를 인정해버린 겁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헌성이 인정되는 순간 주한미군의 목표는 대북 억제력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중국이 반발하겠죠. 그 사이가 남북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놓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전략적 위헌성을 인정했다면 그건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한미 FTA가 단순히 관세이나 협정을 넘어서서 미국의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일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을 잘 고려를 했어야 돼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라는 불과 1년 뒤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TPP라는 협정이 오직하면 호주와 미국 사이에 FTA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FTA를 하고 TPP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가 이번에 미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군대로 주둔을 허용한 거예요. 기지를 임차해주면서 2,500명 해병대 주둔을 허용해줬어요. 누가 화났겠어요? 중국이 난리 났죠. 남중국해 위협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오늘 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한국이 큰일 났다. 한국이 가장 골치 아프겠다.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붙어버렸으니까 속 편해 이 말이에요. 역선이만. 그렇지만 미국은 어떡할래? 그걸 썼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이 태평양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해서 정확히 영어 단어로 올코트 프레싱 강압 수비 있죠. 농구에서 그 작전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미 FTA 성격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단순한 반세이나 협정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대로 대한민국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서 일자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반덤핑을 당했잖아요. 네. 야, 니네 나라에서는 100만 원에 팔고 우리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같은 자동차고 미국에다 파는 자동차에는 앞에다가 내비게이션 대신 아이패드를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한국 타이어 달리면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는 타이어 전부 다 다른 거 넣잖아요. 우리한테는 에어백 앞에다만 둘 달리면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에어백 다 달잖아요. 그거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건 덤핑이잖아요. 그 덤핑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어요. 우리가 미국에 냉장고를 팔아요. 불과 한 달 전 일이잖아요. LG와 삼성이 냉장고를 파는데 아래쪽에 냉동실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는 귀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오른쪽으로 위에 있거나 옆에 있잖아요. 그걸 싸게 판 거예요. 뻔뻔히 관세부 잡았잖아요. 이렇게 파는 내려가지고. 그 순간 오늘 스톱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역 부재 조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국과 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2차 산업과 사람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인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 둘을 우리는 내보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거 받아냈어요? 자꾸 이익균형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한 이익균형 만들어놨는데 뭐 세고를 깨버렸다. 뭐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FTA, 나쁜 FTA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춰놨다. 다만 자동차 문제하고 이것만 좀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변명이에요? 아까 전태일 선생님 말씀 잘하셨죠? 미국의 관세, 우리 관세는 평균 한 7년이 8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 관세가 우리 농업 쪽입니다. 농업 관세가 한 1,000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0개 정도 관세가 없어졌거든요. 농업 부분 평균 관세가 118% 정도 돼요. 그걸 거의 빵으로 낮춰준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인가 협정 아닙니까? 자유무역 협정. 원래. 미국 관세는, 자, 제가 아까 아이폰 택시에 놔두고 그랬는데, 그걸 여러 설명 잘하는데, 아이폰에 한국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 관세 몇 프로 했어요? 관세 8%입니다. 자기들 위해서 다 8%를 해놨어요. 디자인만 하면 되니까요. 디자인도 많이 애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가가치 산업을 자기들 먹고 사니까. 자기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그런 지적재산권 분야, 또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서비스 분야. 그렇죠? 예를 들면 서비스 유보에 대해서 아까 미래유보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발생되는 서비스 산업이 끊임없이 생겨날 텐데 그건 우리가 앞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구글 엑스 프로젝트는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늘에다가 커다란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엘리베이터 줄을 달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줄을 달아서 우주 여행객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온 구글 엑스 프로젝트. 그런 서비스. 새로운 상품.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 왜 넣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그 다음에 구글이 마돈나한테 1억 불을 줬어요. 1억 달러를 내놔가지고 유명인사들한테 몇십 명한테 나눠줬어요. 왜 나눠준 줄 아세요? 기존 TV 모델을 없애버렸던 겁니다.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TV하고 해가지고 방송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작은 사람들한테 25시간 분량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다 주라 이거예요. 니들 그냥 공짜로 다 주라. 니들 직접 팔아먹고 아서 광고도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기존 관문 역할을 하던 기획사나 TV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요. 공영방송 모델을 뛰어넘어서. 정편 어려워지라고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최근에 기사 났길래. 이거 정편 골치 아프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는 전부 다 해도 좋다요. 이것 말고는. 이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지킬 테니까 나머지는 멋대로 해도 좋아. 한 UFT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셨다. 정반대. 그 다음 정태선이 아까 빠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 UFT 차이는 자, 이유는요. 다시 이 법 원리로 갑니다. 독일 헌법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국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프랑스 헌법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국가라는 말을 써요. 사회적 국가. 거기는 사회관이 한 겁니다. 사회적 국가고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는 거니까. 자, 사회국가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해요. 사회복지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보호해야 돼요. 환경에 대한 가치를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당이 있는 나라인데 노동당이 있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시장 원리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노동당에서? 노동은 가장 고귀한 가치잖아요. 노동시장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해고의 자유예요.
제가 지금 당장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해국 자유 있어요? 없잖아요. 일정한 제한이 있잖아요. 몇 개월 뒤에 어떻게 하고 징계를 받거나 그다음 정리하고 해서도 몇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긴급한 경영상은 필요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나가라고 나가야 돼요. 유럽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노동의 가치, 환경의 가치, 농업의 가치 이런 가치, 공동의 가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와 한국 사이에 ISD가 가능할까요? ISD가 필요 없죠. 서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서로가 굳이 공공정책을 공격하거나 공격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EU가 27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22개 나라와 ISD가 체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서로가 양해하고 국가정책과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이 참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이 공공정책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과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와서 공공정책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 한국에서 내국인이 공공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것과 프랑스 기업이 와서 한국의 공공정책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차별된 거 없잖아요.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IS 소송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IS를 매장할 수도 소송이 나올 수도 없어요. 유럽피한 드림이니까. 근데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 가면 자유야. 그 다음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는 자유인데 한국 와서는 정부 규제를 받아. 차별이죠. 어긋나는 점이 생기죠. 자기들이 예측이 불가능하죠. 기대이익하고 어긋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신뢰이익, 기대이익이 어긋나면 소송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대한민국 기대이익과 신뢰이익 개념이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헌법체계 없어요. 민법체계도 없어요. 물권법에 특기 청구할 때 말 때 기대권이라는 개념으로 특기권을 인정해줄까? 계약까지 해놓고 중도금을 안 줬는데 저 사람 땅을 팔아버렸다. 그때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줄까? 이때 만들어내는 수준이 보다 기대권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법적 권리로 인정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각 나라의 헌법 체계가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공동체의 논리가 다르고 개인의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미국식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한 거죠. 받아들일. 이 충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숨어 있을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ISD 관련해서 ISD가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공사라는 이름의 맨 처음에는 국영으로 가지고 있다가 공사라는 이름으로 가스나 내전이나 도로나 고속철이나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하겠죠. 왜냐하면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공공정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의 이도리와 스마트화를 빼야겠지만 감세, 무규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으로 가야 되겠죠.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렇죠. 팔아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넘겨야죠. 그걸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한미 FTA ISD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 자원에 관하여 탐사, 채취, 정제, 운송, 유통 또는 매각을 이해한 것과 같은 권리. 자, 대한민국은요. 좀 제가 자꾸 이걸 보다 보면 우울해져요. 저도 명색이 헌법 박사인데 들어보세요. 우리 헌법 제 120조는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인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그리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 있다. 이건 제한헌법에 일관되게 유리되어 우리 정책입니다. 제한헌법은 정말 사회주의 원리가 많이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그대로 지금 도입해 있어요. 그리고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사회국가 원리, 사회적 국가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살아나와 있어요. 자, 미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건 개인의 것이죠. 어디가 땅 팔면 임자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으로 디오도어 루즈벨트를 1등으로 꼽는 데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으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개념 속에는 국립공원 제도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국립공원을 맨 처음에 제안을 해요. 그것만으로 미국이 살아온 200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법원이나 생각하는 원리를. 하하, 국가가 공원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내 텃밭 관리하듯이 내 정원 말고. 그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 넣어놨으니까요. 자, 투자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항을 넣었어요.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 자원에 관해 탐사, 채취, 정제, 운송, 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우리 헌법 뭐라고 돼 있어요? 특허만 주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팔아치우는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헌법 개정한 거죠. 왜 분노하지 않는 거죠, 시민이? 아니, 헌법 팔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팔기로 해요. 자, 지방정부가 지방이 곧 적절하게 생겼으니까 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방 소유에 대한. 지방 소유 땅에서 뭐가 나와요. 그걸 팔기로 했어요. 중앙정부가 허가를 득하려고 인가를 신청했겠죠. 중앙정부가 거짓 안 돼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미 MOU를 체결했어요. 미국 기업과. 3, 4일. 그건 소송감이에요. 이건 위반하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요. 최소 기준에 위반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을 차별했다는 차별적 대우 원칙에 어긋날 필요도 없이 계약 자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ISD가 가능하게 해놨어요. 절차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송이에요. 자, 이를테면 카자흐스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친절하게도 우리 법무부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국회의원들 이런 것도 잘 갖다 주더니 떨어지고 나니까 간신히 기사 보고 기자한테 전화해서 받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하는 사례가 딱 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수도죠. 그렇죠? 알마티의 미국인 투자자가 주상복합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공사를 위해서 건설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래서 시정부와 중앙정부한테 허가를 요청했더니 야, 그거 공립수목원 부지잖아 이랬어요. 공립수목원 부지잖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지목 이걸 확인하지 않고 사면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죠. 그럼 이 투자자는 확인 안 했겠어요? 알았겠죠. 공립수목원 부지인 줄 모르고 샀다는 건 거짓말이죠. 등기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알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마티 시장도 그걸 알고 팔았겠죠. 그걸 알고 둘이 장난치려고 했던 거예요. 주상복합 프로젝트 빌딩하면 올려버리고 미국 투자자는 그걸 알고 중앙정부가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시 환수를 명령했죠. 그럼 대한민국 같으면 이건 어떤 소송이 벌어집니까? 그럼 민사소송이죠. 계약도 아니 국가가 소울 아니 알마티 정부하고 투자자 사이에는 민간 대 민간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모든 행정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하면 개인의 국가가 불법행위라서 민사소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개인의 차에 튀었다. 관용차에 튀었다. 관용차는 행정소송 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개인 대 개인 사적 거래일 뿐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일단 도로 건설을 위해서 국가가 땅을 수용했다. 그건 우월한 지위에서 한 거잖아요. 그때는 직접 수용이 돼가지고 행정소송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땅판 관계란 말이에요.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아마 카자흐스탄 법도 그럴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자면 이건 민사소송이 돼가지고 땅은 돌려준 대신 돈은 돌려받는 식으로 되겠죠. 다만 네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땅을 살 때 이게 공립수목원 부지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몰랐으면 다 돌려받을 거고 알았으면 안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소송이 끝나요. 근데 이 소송이 ISD에 따라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세계은행 산하로. 이런까지 가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민사소송이에요. 그 국가 내에서 처리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 국가 소송제의 핵심은 모든 기준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했는가 안 해했는가예요. 그러면 기준법이 있어야 되겠죠. 준법법이라는 게 있겠죠. 뭘 근거로 이걸 판단하실 겁니까 당신은? 자, 카자흐스탄 법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겠죠.
카자흐스탄 헌법, 카자흐스탄 행정법, 카자흐스탄 국립수목원 부지에 관한 법이 근거법으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카자흐스탄한테 유리하게 작동이 되겠죠. 그럼 공공목적이겠다. 이걸 원래부터 우리가 국립수목원을 만든 땅인데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겠니?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논외예요. 판단밖에. 판단 대상이지 못해. 투자자가 이걸 했는지 말았는지,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말았는지만 소송이 계속 대단히.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미국 투자자가 이겼죠. 공립수목원 부지라고 하더라도 이건 소용조항 위반이다. 사실상 투자자가 땅을 강제로 뺏어간 거다. 이미 샀는데. 근데 이 범위가 미국에는 있어요. 규제적 수용 범위를 뒤져보니까 설사 각종 공시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미국 정부의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행정가들이 관료들이 미국 행정법 원리나 미국 수용호 범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예측 가능하게 그 기준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불가 예측이라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몇 분 내로 끝내야지. 그렇죠. 미안해요. 하여튼 몇 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제가 그 지적재산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요 행정상호 원리 이런 것들만 치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맞습니다. 한미FTA는 조약이에요. 대한민국은 조약은 헌법에 따라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근데 분명히 헌법보다 아래 있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죠. 위헌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면 조례가 위법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권한은 헌재가 가지고 있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밑에가 쭉 잘못해가지고 법률을 침해하면 대법원한테 권한이 돌아왔어요. 그만큼 헌법재판소를 높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 과연 자꾸 지금 제 질문들이 들어오시는 게 이 조약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치행위나 외교행위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행위, 국외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회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철저히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외국과의 우호 통상 이런 조약들은 통치행위라고 바꿔요. 상권 분립을 뛰어넘는 국가 영도자, 국가 수반의주의에서 만들어낸 고도 정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장 경기가 돌아가고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가서 투표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가 강의할 때 젊은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여성분들 카페에서 강의하는 제가 그랬어요. 보여달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세금 다 냈죠. 학교 교육 받으니까 다 받았죠. 그 여자분들이라서 남자친구 부대 가니까 다 여러분들 보내줬죠. 그 다음에 투표하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를 다 했다면 국가는 아까 말한 대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있어요? 언제까지 케네디 말대로 국가는 국가가 나한테 너 뭐 할 건가 이야기해봐라. 언제까지 여러분 그러고 살 거예요? 자기네 해준 거 없으면서 너 뭐 할 것부터 명세서부터 내놔봐 이러잖아요. 자,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자, 대학 분야에서 각종 복사가 많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다. 극장하고. 그래서 극장 들어가서 카메라 꺼내가지고 딱 켜는 순간 미수범도 처벌하게 만들어버렸죠. 오늘 저 경향신문인가? 남이선 별에다가 잘 써놨더라고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해놨어요. 미국 법은 이미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었어.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았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않는 이상은 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처벌하게 법을 제정했어요, 이미. 미국 저작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 법이 여러 개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 법을 거기에 맞춰 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대학 군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고 편지를 보내놨어요. 그 편지는 이 안에 협상문에 들어있어요. 형식은 레터지만 자존이 상하니까 김현정 레터 형식으로 했지만 법문하고 똑같아요. 대학과 군의 복사책을 단속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법률로 성격을 띈 죄악자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지침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미 FTA가 행정협정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협정 대등합니까? 한미 행정협정 대등합니까? 환경오염 시협정 대등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땅 속에 쭉 옛날 선교사던 그 송유관 있죠. 인도권에서 맨날 세 가지 문제들은 그 정부가 승진이라는 제가 폭로했어요. 청와대에서 그걸 폭로하면 어떡하냐고 연락이 쫓아왔어요. 그 지금 관 닦고 있습니다. 먼저 교부에 몇십억 편성해가지고 온 땅이 썩을 뻔했는데 그 협정이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우리가 수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라도 뜯어내는 비용이라도 그거 우리가 강제로 인수당했어요. 그 협정 대응합니까? 우리가 미국과 맺은 양대 협정들 있잖아요. 수많은 그 과연 대응성 담보에 낼까요 우리가? 근데 여기다가 단속 권한까지 그다음에 강력한 형벌을 주라고 돼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가 있어. 입법부는 심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도범 같으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국회가 정해줘요. 그러면 1년 이상 7년 이하에서 3년 혹은 2년 이렇게 정한 건 사법부 권리죠. 그래서 1차적으로 폭넓게 재량을 만든다는 게 입법 재량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딱 선택해가지고 1년 뽑아내는 걸 양형 재량이라고 해요. 그 재량을 입법부가 나눠갖고 사법부가 제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형을 선택하라고 딱 돼 있어요. 그걸 물론 맨 마지막 문장 권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권장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협정문에 이렇게 써놓고 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양형에 대한 통제권, 입법에 대한 통제권, 형벌 규정에 대한 통제권을 간접적으로 누가 갖는 거죠? 미국이 갖잖아요. 미국 의회가 갖는 거고 미국 통상위원회가 갖는 거잖아요. 그건 분노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헌법 전공자라서 시민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이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열어두는 게 유통시장 개방입니다. 그렇죠? 97년에 유통시장 개방했다. 근데 월마트도 왔다 나가고 까르푸도 왔다 나가고 코스트코 정도 간신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테스코 정도 간신히 살아있고 결국 우리가 이마트가 살아있고 롯데마트가 살아있다. 이겠지 않느냐? 뭘 당신은 두려워하냐? 개혁과 개방하고 뭐가 두렵냐? 우리는 충분히 이길 능력이 있다. 맞죠? 이겼죠. 그렇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거기와 경쟁을 하면서 동네 상권 죽어버렸잖아요. 재래시장 죽어버렸잖아요. 동네 마트 죽어버렸잖아요. 골목 슈퍼 죽어버렸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개방을 이룬 결과적으로 누가 가졌습니까? 대기업 재벌이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의자 하나 놔줬습니까? 제대로 된 전문직 일자리 만들어줬어요? 정규직 일자리 만들어줬어요? 전부 다 50대 이상 어머니들 그분들 일자리 옥수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오뎅 팔고 거기서 치킨 팔고 거기서 피자 팔고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는 개방이고 개방 이익이 약수처럼 밑으로 흘러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방 이익이 결국 돌고 돌아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본질은 제가 맨 처음에 강조했듯이 결국은 헌법 질서의 문제고 1%, 99%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그 사람들 눈에는 친미냐 반미냐로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통상은 균형으로 보일 뿐이에요. 경제적 이득 여부로 보일 뿐이에요. 이 생명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보는 사람은 사실 상당히 기분 좋게 이제 반대편을 이제 깨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정부나 혹은 우리 사회 정부가 집단이나 나름대로 일 잘하라고 역할 맡겨놨더니만 요즘 시민들이 사실 귀찮아 죽을 것 같거든요. 일일이 뭐 모든 권한이나 문제 다 챙겨서 내용 알아야 되고 그걸 갖고 그 일을 하도록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지금 견제를 한달지 뭐 압력을 행사해야 된달지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쭉 전체적 그림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법률 문제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문제도 걸려 있고 그 다음 뭐 정부 부처도 입장에 따라서는 뭐 방어 내지 수비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의 지금 상황도 뭐 이게
막연하게 정당 단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논의의 찬반, 그 내부적인 어떤 지형들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결론은요. 지금 이 시점은 그 재밌는 말 하나 있잖아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정말 꼭 찬반해야 될 거 없어요. 그래서 결정하지 않은 것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저는 결정하지 않는 게 최소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 분석도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헌법에도 학설이 있듯이 시민 주권을 강조하는 학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에도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공공복리를 강조하고 국가 규제와 개입과 조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정반대 입장 사람들은 반대의 논의를 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개입은 악이다. 이를테면 하이에크처럼 인치대실 법치를 행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게 국가의 최소 기능이고 그게 최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논의에 대한 최소 합의조차 없는 거고 이런 모든 논의들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생략하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상호 판단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개입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시민주권을 사실상 관료주권한테 넘겨버리고 정치주권한테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대안들을 제대로 세대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공적 임무에 충실하느냐 그렇지 못한 게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믿고 맡은 대표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 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모험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우리가 정치 집단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게 사실상 이유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이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에 정당이 없잖아요. 여당과 야당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 된 순간 전부 다 성장. 그렇죠? 그 다음에 팽창론이 펴죠? 그 다음에 해외 통상국가, 통상이 밖에서 벌어서 안을 먹여서 살린다는 그 논법에서 한치도 못 벗어났잖아요. 근데 야당 된 순간 이제 전부 다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 정당, 대표성이 없는 대표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사실상 방임해버린 우리 시민사회 집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는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은 정말 안개 속에 쌓여 있잖아요. 제가 로몽드 디플로마틱 그걸 맨 뒤에 해놨지만 그 맨 뒤에 문장 멋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어디 갔어요? 흐릿한 먼 곳을 무턱대고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써있는 주변의 복잡한 상황을 잠시 동안 조용히 응시하자. 이게 지금 제 결론입니다. 죄송한데 결정하지 않는 게 결정하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요. 미국 시간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바마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일자리를 수출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수입하는 거 일자리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바꾸자는 겁니다. 일자리를 수입하자. 물건을 수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LG가 미국에다가 전자 배터리 공장 지은 오바마가 직접 참석했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모시고 이번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까지 갔죠. 그게 그겁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 보여준 두 가지 호의예요. 당신들이 여기다 공장을 지으면 나는 가겠다. 그건 일자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팔 수 있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한미 FTA 개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당신들이 우리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건을 수입해 간다면 나는 함께 가겠다. 그리고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태인 교수, 선생님 관계했듯이 이제 미국은 태평양 국가예요. 오바마가 나는 맨 처음 미국 대통령이었어. 첫 번째가 태평양 대통령이야. 이랬고 힐러도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대서양 국가가 아니라 태평양 국가예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센 전력을 전쪽 이쪽 동부가 정세 강화에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국방비를 10년 동안 1조 2,500만 원 줄이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력, 아시아 국방에 하나도 줄이지 않겠다.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상황으로 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전략적 예선을 받아들일 때 상황과 우리가 맨 처음에 한미 FTA 시작할 때 상황과 완전히 다른 거대 국면으로 왔거든요. 아까 어떤 이야기 하셨던 모양이었는데 저도 어젯밤에 같은 이야기하고 왔는데 좀 놀랐습니다.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TPP로 가는 게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송에서 원나라로 교체기 때 잘못 대응해가지고 원나라 침입받았죠. 그 다음에 명청 교체기 때 잘못 대응해가지고 청나라 침입받았죠.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권력이 바뀌는 걸 그걸 제대로 대응 못해가지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궁극적으로 지배를 받게 됐죠. 주변 양대 강국 사이에 역사적 이행기 때 세력 편도에 대한 제대로 된 균형 정책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는 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정말 이 혼탁스러운 상황을 제자리에 반드시 서서 괜히 멋모르고 앞으로 나가서 뒤져버리지 말고 어린애들 시장에서 뒤져버리잖아요? 그럼 절대 뒤로 안 갑니다. 아시죠?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릴 때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종의 외교 안보 통상에서 렉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예. 듣다 보면 계속 우울해지네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네. 믿을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J 정부 이래로 세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이 상황은 역시 계속 전진을 했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뭐 다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 난 논리적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다음번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식의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해야만 이 시민들의 삶의 미래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최재천 변호사를 국회로 보내는 것 외에 대안이 있다면 저 혼자 가봐야 뻔하죠. 그렇잖아요. 저 혼자 가봐야 뻔한 거고 또 왕따당하고 또 또라이 취급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하소연하자면 할 말 많습니다. 저도 외상성 증후군 많아요. 괴로워요 정말. 일종의 한미 FTA 반대하다가 또 저는 보좌 같은 거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때 남일이라. 뭐 저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치고 그랬어요. 권력의 속성은요, 어떤 권력이든 이용합니다. 늘 권력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권력에 대해서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놓치면요,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 어떤 권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성권 분립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생각이 그랬어요. 권력은 독점된 순간 위험하다. 그래서 회의적 인간관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믿지 말자, 이게 성권 분립입니다. 어떤 제도가 철학이 있고 인간관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관은 회의적 인간관이에요. 헌법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믿지 말자. 그래서 권력을 쪼개자. 대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자. 근데 대한민국 최고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권력의 집중이죠. 그 다음에 연고사회죠. 공정한 판단이 기준이 없는 사회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근무연. 그렇죠. 이 벌쪽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벌쪽 사회. 죄송해요. 와, 수시가 같다. 그 다음에 중간 권력 집단이 지극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집단들 있잖아요. 재벌, 그 다음에 정보기관, 사법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각종 고시. 오늘 또 대한변협 아침에 중앙일보에만 나왔더만 한미 FTA 빨리라고 성명서 냈대요. 난 저기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변호사.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 사람도 아예 전혀 문제없다 이랬어요. 오늘 제대로 된 논쟁 한번 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 각 분야가 전혀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절차적 정의가 무시되고 있고 공정한 판단 기준으로. 근데 역설로 가야 돼요. 시민사회를 바꾸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나마 차선이라도 가장 많은 권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으로 권력이 많은 사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하는 게 이게 빠른 요법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가 쭉 토론하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소득이라면 이 논의가 사회적으로는 뭐 이게 어느 진영, 너는 누구 편이냐 자꾸 이런 식의 질문들 던지지만 사실 오늘 이제 긴 시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에 대한 우리 각자가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한 다음에라야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또 행동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좀 나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친민이 반민이 혹은 뭐 연이 야니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나누기 좋아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각각이 정말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또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지향 이런 것들을 갖고 선택하는 굉장히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큰 소득으로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플로우에서 몇 분 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지금 목표는 6시 15분 지금 앞으로 한 20분 정도 시간만 진행을 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 위원장님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형인교회다닌 박성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려서 블로그에 최근에 어느 블로거가 부지갱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한미FT 저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수단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 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FTA가 우리 헌법에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FTA가 체결이 돼서 발효가 되면 우리 헌법 개정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내용상으로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면 우리 국민이 전부 투표를 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만 되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항의 FT를 그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행정부에서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개정 효과를 실제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분들이 이 FTA 협정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 처분 행위 그리고 국회가 비진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행위 이런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물론 가처분 제도는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제도는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 한자인데요. 가처분 가라처분입니다. 미리 그렇죠.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놓는 제도인데 왜냐하면 계속 놔뒀을 때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요. 가처분 제도는 살아있지만 과연 이걸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상으로는 충분히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우리 저 행정수도 1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판결, 이석인 변호사가 썼던 나중에 법회주장 하신 분이 썼던 거 보면요. 관습헌법 주장은 딱 석 줄 나옵니다. 근데 그 100페이지 중에서 그 석 줄 뽑아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이런 성문헌법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관습으로 내려온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되지 않는 헌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서울인데 문자가 되지 않는 헌법을 세종시 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럼 헌법을 개정해버리는 거죠. 성문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개정 절차,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불문헌법 개정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헌법 개정 절차는 눈에 안 보이는 헌법이니까 관습에 맡길 거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문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건 성문헌법 개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위헌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 우리 이 헌법,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개정하려면 국민투표 거쳐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헌법인데 이것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라. 근데 그걸 안 거치고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바꿔버리니까 니네들은 위헌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자, 그 논리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헌법,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임금님 눈에만 보이는 그 업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걸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인데 과연 그러겠느냐? 그래야 맞죠. 근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 법률이나 미국 헌법을 사랑할 겁니다. 수고 보십시오.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면 헌법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는 데 대해서 민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구나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또 계약 조항 가지고 모든 걸 비교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들면요, 로크는 판결이라고 유명한 미국 제과 공장에서 1900년대 초반에, 1920년대 미국 뉴욕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미국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은 자기 자유야. 근데 루즈벨트가 와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테니스강 위협 개발 사업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헌법재판소가 처음 다 위헌 판결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계약. 미국에서 경기 원리는 계약 말고 무슨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꾀를 내잖아요. 그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요. 워낙 자기들 지지하니까 위기 상황. 70세 이상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연방대법관들한테는 조수를 하나 붙여서 그 사람부터 재판을 관여하겠다 이거예요. 대법관을 늘리면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럼 대법관이 16명이 되게 돼요. 당시 70세 넘은 사람이 7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양보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요. 자, 이게 교훈이 될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의 속성 중에는요, 정치재판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우리 일반 헌법은요, 대통령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국민이 지지해 준 표에 따라 정치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대통령 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양심에 따라 네 직무를 수행해라 이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뽑아준 사람 뜻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법관은 선출되지 않죠. 대법관은. 그래 뭐라고 돼 있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고 돼 있어요. 너는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니까 법률과 네 고고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잘해봐 이러면서 만들어준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정치재판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탄핵 때 정치재판 성격이 일부 있었죠. 세종시 때 정치재판 성격이 일부 있었죠. 그 다음 미디어법 날칭 때 정치재판 성격이 일부 있었죠. 그러면 이 조약을 가지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겠죠. 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정치재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재판성을 주권자인 시민이 어떻게 정치화시켜서 정치적 압력으로 가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느냐가 선택을 좌우하는 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쟁을 벌려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돈 다 내야 되냐. 평택기지나 제주도 항구는 사실상 동부가 전략적 위헌성에 따라서 미군이 보다 넓은 군사력을 확산하는 투사하려는 그런 기지에 불과한데 대북기지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북한기지가 유전선에 있어야 돼. 인계철선을 지키려야 되는 거죠. 의정부에 있어야 되고 포천에 있어야 되고 동두천에 있어야 되고. 근데 저쪽으로 뺀 건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했더니 다 뺏기려 했어요. 자, 이건 고도 통치행위고 국가 문제라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다. 이런 데 빼버렸거든요. 헌법재판소도 바꿔야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세, 대통령이 세, 국회에 세. 근데 국회 셋을 보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안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강요하고 그 십자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표기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 여러 명 가지고 헌법재판 니도 운영해 이러잖아요. 민주주의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결론은 또 이거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지난번에 국회 의장토론에서 고대 한법학 교수가 그렇게 발언한 걸 제가 글로 봤습니다. 미국에도 이 한미FTA 협정이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다만 미국의 그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법과 이 한미FTA 협정이 충돌하면 협정이 무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행 법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법률적 지위가 없는 거 아니냐,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미국 법 체계를 몰라서 그런 말이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할 얘기 들었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국의 법 체계가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이 현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통상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약도요, 프랑스 헌법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워낙 국제주의, 제국주의를 경영해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이제 법률 위에다 놓습니다. 헌법 밑에 조약, 그 다음에 법률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법률과 조약을 똑같이 취급해놨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근데요, 자존심 상했지만 이 한미 FTA 아까 말한 대로 단속해라 이런 비전들이 있죠. 특히 렉처라라는 말은 강사로 번역해놓고 연사로 번역해놓고 이런 데도 있을 때지만 여기는 연사부터 번역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강사로 번역했거든요. 대학 강사들, 대학 교수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복사를 한다 이거예요. 도서관. 그러니까 이걸 단속하라는 규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적 성격을 띈 조약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이 이렇게 수준 낮은 단속해라, 경찰도 단속해, 행정조치해 이런 것이 법률이 아니죠. 법률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규칙이고 경찰관 법무 지침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법률의 길을 획득해버렸어요. 명령, 조례, 규칙보다 앞서요. 그럼 경찰관 직무 지침보다 이게 앞서는 거죠. 경찰관이 총기 사용 지침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앞서요. 단속 여부가. 그래서 협정문을 만들 때는 이게 법률 사항인지 조약 사항인지 서로 양해할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한국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올가매버린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 순간 한국에서는 법률이 된 건 맞아요. 헌법 밑에 있는 최고 법규가 돼버린 거죠. 모든 걸 앞장서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20몇 개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용조항 있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수용해줄 때 채권으로도 해줘요. 대토로도 해줍니다. 몇 년 뒤에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땅을 대신 주면 안 될까? 나라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용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현금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갈 때는 어떠한 제한도 없도록 해놨어요. 완전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상 때, 아니, 이 옆에 땅은 딱 불과 금 하나에 따라서, 출 하나에 따라서, 여기는 개발돼가지고 평당 3천만 원 올랐는데, 나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평당 200만 원 준다고 억울해 이러면서 수용 불응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 완전 보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30만 원 줘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땅가는 사람도 신났죠, 지금 이것 때문에. 즐거운 일이에요, 그분들은요. 완전 보상이니까, 시가 보상이니까. 3천만 원 줘야 돼, 이래요. 개발 이익까지, 기대이익까지 보장해주는 게 그게 완전 보상이거든요. 물론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 통상에 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의회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협정의 성격을 띈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조약을 여러 단계로 나눠놨어요. 근데 행정협정이 그랬어요. 우리 한미의 행정협정 있죠. 조약은 원칙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럼 한미 행정협정은 우리나라처럼 중요한 조약이니까 미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 의회는 그 정도로 승인 안 해요. 그럼 니들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근데 통상에 관련된 행정협정은 통상 권한이 원래부터 자기들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가져와, 만들어와 이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의회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협정이 미국 법 체계처럼 체계로 들어오려면 중간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아예 조약과 법률은 똑같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이 한미 FTA가 미국 법 체계로 편입되려면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별도의 법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산을 씌워줘요. 엄브레러 조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우산을 씌워주면 이 행정협정이 조약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산을 씌워줄 때 철저히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떤 제한을 두느냐? 그게 제가 그 르몽드 디플로마틱 그 두 번째 패러그램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으로 바뀌는 거 하나 없다. 하나 없다. 행정조치 바꿀 거 없다. 행정조치 바꿀 거 없다. 법 바꿀 거 없다. 뭐 바꿀 거 없다. 전부 다 아예 써버려요. 거기서 딱 4가지 바꾸는 게 나와요. 4가지는 바꾼다고 나와 있어. 뭐만 바꾸는 줄 아세요?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세. 나라와 나라 사이 세금인 관세와 물품 통관 수수료가 있습니다. 실비를 내는 게 있겠죠. 세금 말고 수수료. 그건 낮춰야 되겠죠. 그걸 바꾸는 법이 정확히 4개 법이에요. 그 법에서 관세를 낮춰야 되고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법 4개가 있는데 이건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미국은 연방제고 연방제 나라잖아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에다 공장을 짓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 권한은 제로예요. 땅과 세금 전부 다 엘레브가 주정부 권한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국 가서 투자자 소송 문제가 부딪히면 주정부하고 부딪히겠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부딪히겠습니까? 주정부하고 부딪히겠죠. 근데 다음에 FTA 이행법에 뭐라고 했어요? 주정부 권한은 침해 불가해요. 슬프지 않나요? 주정부 권한은 침해 불가해요. 그리고 그건요, 국민들을 속였어요. 뭐냐면, 저한테 제가 맨 처음에 뻔히 반대하지 말고 하면 FTA 특위위원회에 안 넣어줬어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야, 빈파키지 사람도 좀 놀아 그래야 균형을 잡지 않냐. 그래서 저하고 심상정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 맨 처음에 당신들 협상을 할 때 서로 뺄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너차 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빼자고 그랬어? 쌀 하나 빼자고 그랬대. 저쪽은 뭐 빼자고 그런 줄 아세요? 무역 구제 조치 부분은 의회가 입법사항이에요.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 니들 통사에 관한 협정만 해요라고 그랬지. 법 바꾸는 해오면 안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건 못 해준다고 이미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 얻어낸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역 구제 조치. 그 다음에 비자. 이것도 법 개정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입국 관련된 법 개정. 근데 이거 받아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정부 권한 침해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서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신이 먼저 정치하려고 나서 이러면서 싹 져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전부 다 중앙정부가 거의 권한의 7, 80%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각 나라 헌법적 특성, 그렇죠? 각 나라 역사적 특성, 각 나라 법률적 특성, 각 나라 조약적 특성,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도 당연히 국회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차이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먹어. 이건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도전이죠. 근데 알려주지 않잖아요. 예. 거기서 읽은 거로는 그 조약을 연방법에 의해서 법률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주 주정부가 FTA 협정을 어기면 연방에서 그거를 재판을 걸어서 거기에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거기 국회 법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협정은 실제로 주법보다 위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그걸 들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의미없는 얘기겠어. 그리고 이를테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서 한미 FTA 이행법이 통과됐다면요, 그걸 번역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겠죠. 국회의원들한테는 아직 안 줬습니다. 그걸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미 FTA 협정이 미국 법률내로 편입되는 절차를 담은 이행법은 사실상 한미 FTA의 부속 문서가 되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나눠줘야죠. 오픈시켜줘야죠. 근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걸 시민단체에서 돈 들여가지고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한테. 그거 읽으면 돼요. 근데 그것마저 몇십 페이지예요. 번역도 다 틀리고. 번역가 기관들이 다 다르니까. 그럼 공적인 기관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나눠줘야죠. 다음에 FTA 구성 문서니까. 안 준다니까요. 그럼 쟤네들은 번역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해와요. 우리가 뭐라고 주장하면 그 문서 가지고 방언해와요. 야, 몇 조는 이렇게 생겨서 방언해오거든요. 왜 그걸 안 되나요? 그건 누구 거죠? 누구 돈 받고 번역한 거죠, 지금? 그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우리 예. 번역 하나 가지고 있어요. 계속 기분 나빠지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아주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첫 번째 세션에는 저희가 박수근 목사님 모시고 한미 FTA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고요. 정태인 원장님을 모시고 한미 FTA와 사회경제라는 주제로 또 세부적인 내용 살펴봤고, 마지막 세션은 한미 FTA와 법이라는 주제로 최재천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또 생각하시던 거에 또 속 시원한 답이 얻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야 될 그런 지점으로 또 갖고 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하여튼 담아두고 계신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먼저 좀 우리 수고해주신 최재천 변호사님께 큰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또 광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세우 목사님께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 한미 FTA 기독교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광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특에 공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학문적인 바탕 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지 거기서 힘이 생기고 이거 속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책위의 그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닙니다. 무역은 뭐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하게 하고 애들하게 하자. 지금은 이게 상당히 틀어져 있는 것 같고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교롭게도 FTA를 추진하는 분들이 전부 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각 당의 여당의 원내 총무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야당의 황우여 대표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외통위의 그 외통위 위원장이죠. 그분도 또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찬성하는가 보다 이런 그 오해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촛불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미약해 보이지만은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촛불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어가게 되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여러 가지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SNS의 힘이 굉장히 또 요청이 될 것 같고 그 점을 하나 좀 부탁드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그 작은 촛불 하나 밝히는 것이 큰 그 힘을 지금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그동안 실무인으로서 애써주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신 박창수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좀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 하단에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향민교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먹밥을 준비했습니다. 1층 향후실에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부터 지금 촛불 집회가 극장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운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입법국권 대응 일정인데요. 그 중에 지금 논의가 확정된 게 두 번째 한미 FTA 반대 아큐파이 미한일 그 국제 행동의 날 행사하고 낙홍수와 함께하는 날이 통합돼가지고 23일 수요일 오후 7시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일 수요일 오후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일 그 밑에 이제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이제 이 대회 입헌국민대회가 있는데 이때 30분 전인 1시 반, 24일 목요일 1시 반에 저희 기독교계에서 함께 그 기도회를 열고 기도회 직후에 바로 건국민대회 참여를 기독교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뜻을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1시 반에 국회의사당역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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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국민은행 앞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그날 목요일 오후 7시에 기독교계 촛불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독교계에서 함께 따로 이제 집회를 갖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